ASD와 ADHD 대뇌 발달 이상에 대한 근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네.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그러면 제가 가장 뭐랄까요? 좀 답답하거나 치료 영역이나 혹은 부모님들한테 바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뭐야 도대체 야 뭐가 문제래.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은 원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원인을 알아야지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데 원인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혹은 어떻게 해야 될지만을 몰입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원인에 대한 것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ASD 그러니까 즉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복합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불안이라든가 감각통합이라든가 학습이라든가 ADHD라든가 강박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있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근데 그 각각의 증상이라든가 자극에 따라서 고런 부분들을 취합적으로 해서 인제 뭔가 접근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많이 이해는 되면서도 좀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ADHD는 어떨까요? ADHD를 한번 보시게 되면 ADHD는 뭐 학습 장애나 혹은 심리 문제나 운동 장애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ADHD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제 증상들이 인제 같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옛날에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자폐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전전두엽의 신경세포의 67%가 더 많고 뇌가 오히려 더 많이 커진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뇌가 더 커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AS 아동들의 대뇌가 과성장이 돼 있고 생후 초기에서 2세 시기에 뇌가 더 오히려 많이 커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뇌가 약간 정상적으로 발달되는 형태가 아니라 뇌가 커져 있는 상태로 발달되는 게 오히려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찾아 나가는 건데요. 지금처럼 정상 아동들의 뇌는 사실은 이 연결에 대한 부분들이 길게 이어져 있는데요. 근데 인제 이 긴 연결들이 자폐 스펙트럼 아동들 같은 경우는 짧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인제 근거리 연결되어 있고 굉장히 뭐랄까 얽혀 설켜 있는 형태의 연결이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ADHD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을 보시게 되면 Detecting Microstructural White Matter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측 전두엽 인제 상세 내용을 보면요. 우측 전두엽으로부터 연결되는 다양한 신경 회로의 이상이 발견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ADHD 아동들도. 그러니까 뇌가 구조적으로 그런 발달 과정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DHD의 뇌나 그리고 ASD 자폐 스펙트럼 뇌 같은 경우는 우측 대뇌가 지연된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는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인제 저 스스로를 통해서 겪었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인제 임상 정신의학 의사분들이나 그리고 인제 이쪽에 경험들을 가지고 있던 많은 인제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우뇌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뇌 발달 지연으로 인해서 뭐 치매라든가 뇌졸중이라든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아동들에서 보이는 증상들과 아 많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뇌 발달 과정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언급하지 않아요. 신경세포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뇌에는. 근데 뇌에는 신경세포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교세포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교세포는 뭐냐면 뇌세포에 가지치기를 하고 이 가지치기를 통해서 재생 불가한 신경세포를 처리하고 그리고 신경세포의 불순물을 처리하는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하고 신경 시냅스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뇌 안에는요. 신경세포만 있는 게 아니라 신경교세포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만약 신경세포가 20% 정도 있다고 하면 신경교세포는 80% 정도로 훨씬 더 많을 정도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하다는 일을 정상적인 발달에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상적인 발달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 교세포와 미세 아교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교세포 일종인데요. 이게 뭔가를 인제 보시게 되면 신경교세포는 지금처럼 신경세포들을 둘러싸여 있고요. 그리고 신경세포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보조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얘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 모세혈관 그러니까 혈관 제 몸에 있는 일반 모세혈관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교세포들은 비비비라고 해서 뇌혈관 보호 장벽에 탁 스파이더처럼 붙어 있으면서 그 모세혈관 장벽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신경교섭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의 계속적인 재생이라든가 발달 과정을 돕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뇌를 보호하고 있는 뇌 보호 장벽을 철벽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알려진 지가 불과 10 년이 채 되지가 않아요. 제가 학부 과정에서 신경교세포에 대한 부분들을 배울 때는 정말 한 줄 정도가 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분들도 잘 모르시고 지금 전공을 하는 사람들도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계속적으로 발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뇌축이라고 해서 장과 뇌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왜 중요할까요? 장이 왜 뇌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모호하기도 하고 두루뭉실하기도 하고 뭐 장내 미생물이 중요하고 뭐 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뭐 그게 왜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네? 장이 왜 중요한 거예요? 뇌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장을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세는장 증후군이라고 서 정상 장내벽은 이렇게 타이트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세는장 증후군을 하는 거는 이 장벽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벌어지는 이후에는 소화가 안 된 단백질이나 혹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박테리아나 미생물이라든가 혹은 진균이라든가 그리고 기타 병원균을 통해서 이 틈새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를 시킨 음식 찌꺼기들이 그냥 분비돼서 나가야 되는데 이 벌어진 틈새를 통해서 내 몸으로 침입하게 되고 그게 몸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장누수나 세는중 자궁이 있게 되면 똑같이요. 뇌혈관 보호 장벽도 같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까 뇌혈관 보호 장벽을 신경교세포가 분명히 보호한다라고 했는데 이 신경교세포가 뇌혈관 보호 장벽을 보호하는 역할들을 실질적으로 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누수가 뇌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을 여러 형태로 다양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판다스라고 하는 거는 연쇄상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특장애와 관련돼서 그 특장애를 급성적으로 일으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특장애를 문제를 일으키는 그 연쇄상중군은 사실은 구강에도 있는 균들인데 그 균들이 뇌혈관 보호 장벽을 통해서 침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 장이 안 좋은 친구들이 보통 대부분 일반 사람들도 연쇄상중균이 있고 구강염증이라든가 혹은 그런 염증에 노출돼서 뭐 감기를 하거나 뭐 비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제로 노출이 되는 형태가 장에 안 좋음으로 인해서 뇌벽 안까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뇌 안에서 뭔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면역 반응을. 근데 그 면역 반응을 뇌 안에서 담당하는 아이들도 신경교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백혈구라든가 적혈구라든가 알러지와 관련된 뭐 B세포라든가 T세포는요. 뇌 안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순간 뇌를 굉장히 많이 저희 신체처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어도 저희 안 죽잖아요. 근데 뇌 안에 알레르기성 뭔가 염증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험할지에 대한 것을. 그래서 이 뇌 안에 그런 염증과 그런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보통 신체 내에 있는 면역 세포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이고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에 대한 부분들이 특별한 관련이 있고 그리고 아토피도 상관이 있고 장루수도 관련이 있고 ADHD 있는 아이들은 장이 다 안 좋아요. 맨날 방귀 뀌면 냄새 나고 그 변비 있는 아이들도 있고 맨날 구르륵구르륵 하고 맨날 막 부죽부죽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셔야 돼요. 그냥 장이 단순히 뇌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이런 원인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체 내에서 일어나는 뭐 장루수를 일으키는 염증 반응이나 혹은 장루수를 통해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들이 신경염증 반응들을 일으켜서 신경세포의 과활성화를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인제 그런 것 통해서 신경염증 반응들이 뇌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염증성 장질환이나 전신염증이라든가 세는장 증후군을 통해서 뇌혈관 보호 장벽도 똑같이 허물어지게 되고 뇌에 대한 그 파괴 작용들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루수라든가 하는 부분들과 관련돼서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인제 제가 쪼끔 더 어려운 내용들을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인제 잘 먹는 밀가루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밀가루가 단백질이 있는데 거기에 인제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있고 그리고 렉틴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렉틴이라는 단백질도 사실 안 좋은데 그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글리아딘이나 글루텐이나 글루텐은 몰핀으로 바뀌게 되는데 보통 글루텐 몰핀에 대해서만 얘기하지만 이 글리아딘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밀가루의 단백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백질이 길게 있는 것들이 부서지는 형태로 가지게 되면 인제 여러 가지 그 단백질 DNA 구조를 가진 유전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글리아딘과 그리고 인제 그 탈아미노글리아딘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부분들이긴 한데 인제 여기에 대해서 인제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을 한번 드려 볼게요. 글리아딘이라고 하는 건 아까 밀가루라고 하는 부분들 인제 이해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밀가루가 글리아딘입니다. 그래서 밀가루의 단백질이 실적으로 보시게 되면 파란색 구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DNA 구조예요 이게. DNA 구조인데 여기에 제 면역계하고 과민하게 반응해서 항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항체를 만들어내서 항체가 접합되는 부위가 갈색 부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뇌신경세포도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밀가루에 만들어진 항체가 그 유사한 DNA 구조를 보고 그 DNA의 구조에 따라서 밀가루에 만들어진 항체가 뇌신경세포의 단백질에도 반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글리아딘 뇌신경세포의 DNA 설 유소쌍으로 해서 항체가 동일하게 결합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합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인제 어떤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고 하면 네 여기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데 시냅신 1이라고 하는 이제 단백질이 있어요, 신경 단백질이.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주르르르르 있잖아요. 관련 있는 질환. 근데 뭐 알츠하이머도 있지만 뭐 스키조프레니아에서 정신분열증이라든가 바이폴러에서 양극성 장애라든가 그리고 뭐 ALS, 헌팅턴이라든가 그래서 보통 인제 주위에서 보는 신경성 장애도 많이 있고 한데 여기 아티즘이 있죠, 자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신경 단백질, 뇌 신경세포의 신경 단백질 구조 중에 유사 단백질, 지금 갈색으로 되어 있는 유사 단백질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 위에 PQG, PYPQ라고 되어 있고 글리아딘 단백질의 유사성을 띠는 단백질 구조가 PQLPYPQ라고 되어 있어서 이 유사성 때문에 음식 단백질, 즉 밀가루에 만들어진 단백질에 대한 항체가 뇌에 들어가서 근데 뇌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말했어요. 뇌혈관 보호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뇌에 들어가게 되고 뇌신경세포에 붙어서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그 단백질의 유사성 구조가 85% 에서 보세요. 대부분 뭐 70% 65% 뭐 다 그래요. 88 3.3%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인제 이런 유사성 때문에 면역계의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어떨까요? 지금 보시게 되면 Cerebellar Degeneration Related Antigen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손해 위축 환원입니다. 근데 이것도 보시게 되면 신경세포, 손해에 있는 신경세포 단백질 그리고 자폐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단백질 서열과 글리아딘 선백질가 무려 85.7%예요. 유사성이요. 그래서 뇌신경세포에 있는 단백질의 구조와 그리고 밀 단백질에 있는 글리아딘 단백질의 유사성으로 해서 항체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대부분 강박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하세요. 강박에 대해서요. 강박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냐면 "우리 아이는 강박이 있어요. 강박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강박을 어떻게 할까요?" 뭐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강박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박이라는 말은 억제를 해야 되잖아요. 끊어 줘야 돼. 끊어 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데 끊어 주는 역할을 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뇌 안에서는 가바입니다. 근데 이 가바가 원래는 이제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뭐 글루탐산 가바는 잘 들어보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글루탐산은 MSG예요. MSG. 글루타민이라고 하는 그 아미노산이 뇌에 들어가서 뇌를 흥분하게 됩니다. 근데 뇌 흥분성 이런 자극 물질이 많아지게 되면 이게 가바라는 물질로 억제를 하기 위해서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GAD라고 하는 글루타산 탈탐산 조효소라는 애가 필요해요. GAD가. 그래야지 글루탐산 과흥분성을 일으키는 뭐 시각적인 자극이 됐든 뭐 청각적인 자극이 됐든 그게 MSG든 혹은 가공식품이든 첨가물이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게 가바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조효소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조효소가 GAD65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와 관련돼서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들이 지금 보시게 되면 자폐 분명히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GAD65 단백질 구조에 이 지금 있는 MCN VYIPP죠. 그리고 글리아딘 단백질의 단백질 구조의 유사성이 무려 75%나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해서 글루타사탈산화 조효소에 대한 항체 때문에 이런 가바를 만들어내는 역할들이 잘 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걸 단순히 그냥 와 가지고 행동 조정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억제를 하고 거기다 부분들을 한다라고 해서 그게 고쳐질까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이렇게 되면 "강박이 우리 아이는 너무 많아서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얘기하시게 되면 저도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런 시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대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뇌도 안 좋아지게 된 건데 사실은
이런 시기라든가 이런 뭐랄까요? 대사적인 부분들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단순히 "가봐 먹으면 될까요?" 아니면 단순히 뭐 가봐 먹으면 좋아지긴 하죠. 단순히 "가봐 먹으면 좋을까요?" 그냥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했는데 간단한 퀵 픽스를 원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정말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GAD라고 하는 글루타민 조효소가 사실은 이제 그런 유사성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외에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유사펩티드 음식 단백질 같은 경우에 케이신 유제품, 그러니까 유제품 케이신 단백질과 그리고 신경 축삭 단백질이라든가 글리아딘 단백질이라든가 우유 단백질이라든가 그리고 GAG65 아까 가바를 만드는 그리고 소내추 신경 교대포 단백질의 유사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면역계의 반응들이 계속적으로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정상적인 단백질의 소화 과정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의 소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정상적인 단백질의 소화 과정은 단백질의 그 DNA가 완전히 잘게 부서집니다. 뭐 하나나 두 개나 한 세 개 정도 있을 정도인데 보통 이제 자폐 스펙트럼이나 ADHD 같은 경우에는 이 단백질이 이렇게 잘게 부서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 항체를 만들 할 수 있는 그 DNA 구조를 남겨둔 형태로 몸에서 흡수되고 몸에서 돌아다니게 만들어서 그게 뇌가 뇌혈관 보호 장벽이 쉽게 투과율이 높은 경우에 실제로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아주 흔해요. 아주 흔해요. 그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는 이런 검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검사를 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면역계에 대한 부분들에 잘 몰라서 그래요. 잘 몰라서. 그리고 코비드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래서 간단한 요약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 위험한 음식 단백질이 신경명증 반응에 대한 것들을 인제 일으키는데 그게 인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유가 뭐냐면 대뇌가 기능이 저하된 ADHD나 그러니까 뭐 자폐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 대뇌가 하는 일이 보통 대부분 인지나 혹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사고만 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대뇌가 하는 70에서 80%는 사실은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것 중에 뭐 저희 뭐 맥박을 조정한다거나 심혈관계에 혈액순환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근육에 뭐 자세나 근육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작용을 하는 중심 근육이라든가 혹은 중력에 대항하는 그런 근육들을 발달시키는 것도 하고 그리고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위장 간의 소화 요소를 잘 분비해서 이런 음식물들을 잘게 분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보통 대부분 가정에 있는 아동들 한번 보세요. 편식도 심하고 그냥 대충 씻고 그냥 꿀꺽 삼키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소화 요소를 통해서 잘 소화도 안 되게 되고 이미 장은 안 좋은데 그 장이 안 좋은 데서 염증 반응을 더 일으키게 되고 그런 음식 단백질이 들어가서 유사한 단백질 구조로 인해서 항체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뇌는 이미 뇌혈관 보호 장벽을 통해서 잘 보호가 돼야 되지만 투과율이 높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계속적으로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교세포가 실질적으로 그런 방어 작용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이 신경염증에 대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창궐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의 자녀의 뇌 안에서 발생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인제 그 비자발적 통제라고 하는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되는 거죠. 뭐 제가 뭐 호흡을 뭐 그렇게 크게 뭐 "어떻게 해야지."라고 해서 뭐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도 하고 그리고 혈액순환도 알아서 되는 거고 뭐 배고프면 소화효소가 인제 뭐 안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음식을 먹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소화효소가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잘 안 되는 게 계속적으로 이런 악순환을 가중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율신경계 문제. 근데 이 자율신경계 문제를 대부분 병원에서는 그냥 내과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소아과 가면 내과 가면 그냥 뇌과적인 문제. 그리고 소아정신과 가면 이런 문제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뇌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인제 그런 것에 대한 문진도 하지 않고 그리고 이 아이의 맥박이 어떤지 그리고 이 아이의 맥박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소화효소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네 잘 거들떠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복잡하게 요약해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 이런 거 대부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염증이니 염증 유발인자가 있고 뭐 항산화제가 있고 글루타치온이 있고 기능학 치료를 해야 되면 뭐 유전적 다양성에 자율신경 위장관 기능 메틸레이션이 뭐 안 된다라고 하고 뭐 장 기능 장소 음식 감염제 GFC 키토식 알러지 지연성 알러지 면역 시스템.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해내는 거죠? 어떻게. 이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도 쉽게 설명을 한다고 하지만 부모님이 이런 과정들을 좀 잘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들을 부모님 스스로 공부를 하고 학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쉽게 설명하고 인제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을 인제 많이 알려드리려고 저도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해 드린 것이 보시는 것처럼 면역 관용성이 면역 관용성이라 하는 건 내 면역이 너무 민감하지 않게, 그러니까 외부에서 뭔가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애들이 들어와도 그냥 내가 거기에 대해서 좀 관용을 가지고 너그럽게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너그럽게 하는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뭐 일회용 항균호수 노출을 감소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제한하고 뭐 생활 화학품도 화학품을 너무 많이 쓰지 않게 하고 면역 영양제를 쓰거나 숙면을 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발산을 통해서 스트레스 저하고, 그리고 식이요법에 대한 것을 아주 좀 뭐랄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 원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식이는 뭐 지방에 대한 부분들, 설탕에 대한 부분들, 위험한 음식을 제한해야 되는 거고, 뭐 가죽과 채소도 있고, 뭐 렉틴도 있고, 뭐 포드맵 다이어트도 있고, 그리고 저탄고지를 한다면 뭐 탄수화물도 제한하고, 적당한 단백질에 양질의 지방은 정제하고, 뭐 안전한 식물성 단백질은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섬유질은 이걸 제한하는 만큼 또 다양한 섬유질은 또 먹으라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여러 가지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여러 가지가 인제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긴 해요. 그래서 이 해결책에 대한 부분들을 장 건강을 우선순위시켜서, 장에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은 24 시간 생체 리듬을 맞춰서 정상적인 낮과 밤 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수면을 해야 되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인제 이런 것들에 도움을 주는 것들도 있어서, 그래서 24 시간 생체 리듬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어 제가 조만간 뇌균형 연구소에서 블루 라이트 차단할 수 있는 어린이용 안경을 제가 이벤트로 해서 쪼끔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꼭 한번 참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제 나중에 말씀드린 그 프로그램 안에서도 블루 라이트 차단할 수 있는 어린이용 안경을 꼭 쓰시게 되면 그게 인제 정상적인 낮과 밤을 생활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면 휴대폰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LED를 켜 놓은 거 자체만으로도 그 블루 라이트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24 시간 생체 리듬을 굉장히 방해하거든요. 그리고 24 시간 생체 리듬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든가 신경전달 물질이든가, 그리고 정상적인 수면 패턴이든가, 그리고 블루 라이트에 대한 부분들이 잘 인제 안 되는 거예요. 와이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장 건강을 해치는 해약들이 뭐 설탕, 밀가루, 유제품들, 그리고 발효되지 않은 콩, 옥수수, 땅콩, 계란, 가지과 식물들, 뭐 알러지가 심하다면 인제 이런 부분도 있고, 가공식품을 제한하고 GF 다이어트를 하고 단 음식을 제한하고, 그리고 좋은 지방 섭취를 하라고 말씀드리죠 항상. 그리고 식단에서 더할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좋은 지방 단백질은 더하고, 채소 더하고, 과일은 좀 안 단 과일들로 하고, 그리고 가공식품 빼고 MSG도 좀 빼고, 그리고 밀가루 유제품은 뺀다. 그래서 MSG나 아까 밀가루 유제품이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 보게 되면 '야 우리가 옛날부터 먹었던 거고 서양 사람들은 뭐 다 먹고, 그리고 MSG는 뭐 자연계에도 존재하는 글루타민인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게 신체 내 면역계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관점이에요. 근데 그냥 일부 전문가들은요, 그냥 고 자체만을 가지고 그냥 고지식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게 뇌 면역계와 그리고 내 신체의 면역계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리고 나쁜 기름은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식물성 기름들은 대부분 뇌 염증 반응을 가속화시키고, 그리고 올리브유는 좋은 기름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고, 뭐 MCT라든가 코코넛 오일, 기버터는 잘 사용하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궁극적인 질문에 답변을 드릴 것 같아요. 궁극적 질문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애가 얼만큼 빨리 좋아질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 애가 이런 시기를 하고 생화학 치료를 해서 기능학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가 정말로 빨리 좋아져서 완치가 될 수 있을까요? 혹은 얼마나 빨리 좋아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보호자나. 근데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의 문제가 언제 발생했는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러니까 임신 초기일지, 그리고 임신 중에 중기일지, 그리고 임신 말기일지, 아니면 생후 고 시기에 어떤 그런 컴플리케이션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초기의 10 배가, 그리고 6 배, 그리고 고 형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미비하게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 발생학적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AS나 ADHD나 어떻게 보면 질환상으로 다르긴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시기에 얼마만큼 관여됐냐에 따라서 그 뇌 파괴도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에 보시게 되면 뭐 "나는 GFCF 시기 해 봤는데 별로 효과를 못 봤어요."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제대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혹은 뭐 이런 시기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를 해 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해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크게 반응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 어떤 사람은 "중간 쏘쏘야." 뭐 하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은 여기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인하는 것을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나요?라고 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 근데 그 검사를 하는 것들이 사실은 너무 비용이 비싼 거죠, 비용 자체가.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뭐 뇌혈관 보호장벽에 항체가 만들어졌는지 혹은 손해의 단백질에 항체가 만들어졌는지 뭐 이런 것들 다 하게 되면 그냥 뭐 몇백만 원 그냥 훌쩍 넘어가요. 그래서 그런 검사를 해서 명확하게 내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계속적으로 인제 이런 검사들을 하고 인제 보면 대부분 그 정도의 차이인 거지 이 근본적인 문제를 통해서 이게 증상으로 발현되는 그 뭐랄까요? 발현의 정도는 사실은 여기에 기인해서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것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류 의학에서 인정을 안 할 뿐인 거지. 그래도 요새는 제가 이 지금 아이들을 보던 15 년이나 20년 전에 비하면 훨씬 나아졌어요. 이런 것들을 하는 주류 의학 의사들도 많이 생겼으니까. 근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